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2%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상승으로 진행되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9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5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가 360억 매도, 기관 투자자는 880억 매수를 하였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두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2676포인트로 이 2700선 아래로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번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에서 살짝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1선 근처에서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시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서 진행을 할지,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려서 반등을 할지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제 반등하기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특별하게 움직인 수급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조금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좀 매수를 했지만 사실 5월달 들어서는 크게 코스피에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추가적인 매수가 나올지 5월달에는 매도로 이제 시작이 될지 아직까지는 방향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또 휴정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열리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는 바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이 5월 31일까지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이 이벤트 만기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좀 시장이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천천히 그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번 5월달도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65포인트고요. 네,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유사한 지점에서 저항을 맞았고 좀 상승에 대한 그런 폭을 좀 꺾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차트는 더 분석할 건 없고,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360억 매도하면서 3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하루 매수했지만 사실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좋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 지수 모두 아직까지는 방향이 확실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이 5월 달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은 다우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5월 3일자로 장이 진행이 되었고 급등을 하였습니다. 니케이는 5월 2일자로 보합, 상해 종합도 4월 30일자로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아시아 증시는 보합이었지만 다우 나스닥이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달러를 보셔도 1359원으로 원달러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21선을 깨고 아래로 빠르게 환율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1354원까지도 이렇게 떨어졌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한 상승을 보게 되면 고용지표 완화에 이제 강세 마감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스닥이 급등을 했던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제 미국 고용 증가 폭이 둔화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얼마 전에 전체 고용 인원의 10%를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통보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이제 대기업이 그렇게 고용에 대한 이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시나 4월 달에 고용 지표에 포함이 되었고요. 이번에 고용 증가폭의 둔화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뭐 하루에는 또 평가가 떨어졌다가 하루에는 또 평가가 좋았다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는지 아직까지도 알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이렇게 환율이 급락을 하고 나스닥은 반등을 한다는 것이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지는 방향, 그게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침체되는 방향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어야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좀 딜레마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환율이 급락을 하였고요.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좀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 가격도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여서 4.5% 초반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채권은 10년물 국채는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리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흐름이 나온 거고요. 4.7%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떨어지면서 다시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행히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물가지표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분명히 3월까지는 물가지표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을 하고 환율도 급등을 하고 모든 지표가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지금 5월에 들어가자마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이 둔화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했고요. 여러분들 고용 지표가 둔화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신규 이 채용 시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자에 대한 지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의 지출이 떨어지면 물건이 계속 남아 돌겠죠. 그래서 물가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거기까지 미리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FOMC에 대한 그런 방향 정책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표가 빠르게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단순히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연결지어서 이 근본적인 이 둔화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은 그래서 1356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원자재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국제유가 78달러,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2.1달러. 천연가스가 조금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뭐 평소 대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도 중동에 대한 국제적인 정세로 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간밤에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또 휴전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또 적어도 중동은 그런 정세가 조금 해결이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지표는 뭐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좋은 방향 계속 이어가서 좋은 지표 나온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화요일 증시에는 좀 급등을 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0.3% 올라갔고요. 16,5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많이 없었고요.
16,510원으로 조금 감소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코스피가 떨어졌음에도 약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늘은 의미 있는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270만 주로 전날보다 감소했고요. 전날에도 300원 정도 떨어졌지만 큰 폭도 아니었고 거래량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피크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그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래량이 때가 되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이전처럼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16,000원 중반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아래 꼬리 달면서 또 지지를 해줬고요. 60일선은 꾸준히 지금 위로 향하고 있고 121선도 위로 향하고 21선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시장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하다가 다시 추가적인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이제 증시에 대한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미국의 그런 이 FOMC에 대한 긍정적인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상황 속에 그 증시에 대한 흐름을 탄다면 충분히 양호 구름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지는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 하락을 무시를 한다면, 그죠? 요것을 제외를 한다면 이 60일선을 타고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1만 주 매수, 기관 투자자가 14,000주 매수하였습니다. 금융 투자가 18,000주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매수를 차지했지만 뭐 나머지 투자자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투신이 3만 주 매도했고요. 사모펀드가 32,000주 매수하면서 뭐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고 뭐 특별하게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수급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뭐 특별하게 매수매도 없었고요. 그래서 5월달 초반은 조용하게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옵션 만기라든지 MSCI 리밸런싱까지 이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움직임이 좀 있다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목요일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까지 이틀 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좀 보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MSCI 리밸런싱이 있는 그 주에 어떤 식의 그런 외국인 투자자 거래가 있을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관련 종목들도 뭐 이슈 없이 진행 중이고요. 네, 차트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고가 분명히 이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좀 이 상환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550만 주를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이제 4월 30일 마지막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13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고요. 특히 이 4월 30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이제 매수량을 늘렸던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또 공매도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에는 또 이 일부 매수했던 것을 매도했던 날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이 움직이는 것이 또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게 MSCI 리밸런싱이 있는 그 포함된 그 달에 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5월 달도 또 공매도 잔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가가 눌리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수급 자체가 계속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보라색 선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입니다. 18.45%까지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미 이전에 22년 1월 13일쯤에 외국인 투자자는 10% 미만의 그런 지분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긴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평균 단가로 보시면은 쭉 이렇게 이제 평균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수준, 딱 요 정도 수준이 지금 평균 선이라고 보면 18,000원, 17,000원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렇게 많은 매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렇게 많은 매수를 하는 것은 비전을 좋게 보거나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파생 상품이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이 의무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나 어찌됐든 전자이든 후자이든 우리에게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천천히 지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잔고도 이제 이 상환이 되었고요. 14만 7천주 상환, 체결은 11,000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잔고는 2,220만 주로 연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방향이고요. 공매도 잔고와 함께 대차 잔고도 같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월 30일에 또 많이 상환이 되었고 그 뒤에 5월 달에도 이렇게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상세를 보셔도 외국인 추정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은 거의 동일했고 11만 주 매수가 되어서 아까 보셨듯이 18.45%. 그래서 5월 달에도 지금 뭐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잠깐 이제 4월 30일에 매수했던 거, 하루 매도한 거를 그대로 뭐 조금 매수하면서 크게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차익 실현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도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요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더 다 살펴본 것 같고요. 특별하게 상승 하락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향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종목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미국 쪽에서 한미 원전 분쟁 해결 전까지 원활한 민간 원자력 협력이 불가능하다라는 좀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 제목만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또 불리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한국소련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해결되기 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기회가 있는 보다 넓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최대한 속도감 있고 광범위하게 진전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좀 깊게 협력을 하고 싶고 지금 이제 그러한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형 모듈 원전과 대형 원전이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이 미국 국무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협력을 같이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문제, 대형 원전 문제를 해결하고 웨스팅하우스의 소형 모듈 원전을 이 우리나라와 함께 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좀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이 회의는 10차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4월 12일 정도에 방문을 해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었고요. 그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관련 얘기를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회의 내용에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내용을 또 한 번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좀 무언의 압박을 넣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완전히 단절시키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력을 묶어버리고 수출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적절하게 합의를 해서 주도권은 또 미국 쪽에서 가져가면서도 전체 시장에 대한 파일을 한국 쪽에 꽤 많은 부분을 나눠주는 그런 이 시나리오를 좀 원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잠재적인 협력으로 꼽았다라고 하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그 문제를 해당 분쟁을 의제로 다루진 않았고, 당장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래의 환상적인 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설명을 할 만큼 지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빠르게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한수원과 그런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액션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되고요. 특히 2달 뒤면 체코 원전에 대한 입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부 장관이 체코로 가서 어떤 내용을 전달했고 그 남은 2달 동안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법적 문제 해결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2달 안에 법적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분명히 우리나라 단독으로 수출을 한다면 더 큰 금액으로 수출하고 우리나라의 이 업적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UAE 수출 때도 좀 일부 그런 로열티에 대한 그 기자재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하고 수주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잘 해결해서 시장을 체코 원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의 파일을 키워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게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께서도 이전에도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결할 거면 체코 원전 수주 전에 마무리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수장이죠. 회장이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호킴스 뉴스케일 파워 사장이 창원 본사에서 김종두 부사장과 회동을 했고 SMR 소재 생산 현황을 살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이 기자재를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맡겼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또 찾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창원 공장에 방문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에 공장을 찾는 고위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도 왔었고요. 루마니아의 대통령도 왔었고요. 뉴스케일 파워 사장도
이렇게 찾아오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 원자로에 대한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우더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6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4.5달러를 목표가로 해서 좀 쭉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지금 이제 잘 받치면서 상승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세기형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한번 크게 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전체 전력 시장과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 SMR이 그 대안으로 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핵심적인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초도 후기 첫 번째 SMR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내부 기자재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 미국 국무부 쪽에서도 웨스팅하우스에 뭐 SMR이 있더라도 그걸 누가 만들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홀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모델이 있죠. 근데 그걸 다 이제 원자로를 누가 만들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것도 어렵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큰 공장을 가지고 이 주단조 공장을 크게 운영을 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납품했던 기업들이 몇 개 없을 겁니다. 특히 미국 내에는 전무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 업체라든지 캐나다 업체라든지 뭐 프랑스 업체 이런 업체들을 찾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까지 이제 또 이제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가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이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 이 특별법을 무기로 삼고 있고요. 고준위 특별법이 아주 시급한데도 그 특별법 외에 다른 특별법을 자꾸 통과시키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좀 협의를 해서 한쪽은 양보하고 한쪽은 이제 통과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고준위 특별법은 계속해서 좀 이제 탈원전의 정책을 요구하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월 달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거고요.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원전이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원전 수출하는데도 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전 정권에서 국내에는 원자력 발전을 탈원전을 하면서 국외에 수출을 하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논리로 가는 것이었고요. 말은 맞죠. 뭐 수출하면 되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기반이 갖춰져야 되고 그 산업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국내 시장이 이제 그걸 완전히 접어버린다면 이미 그 관련된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공장을 가동을 점점 줄이면서 국외로 수출 많이 하자라는 이상한 논리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의 적절한 그런 에너지 활성화를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게 지금 이 태양광이 맞냐, 원전이 맞냐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은 태양광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동시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처음에 이제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탈원전으로 갔다가 근데 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리는 상황 속에 그 비용과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출력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LNG를 사용했더니 LNG에 대한 이 불합리, 그죠?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급 변동에 따라서 이 전기세가 너무 올라가고 너무 불안정하더라. 석탄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지구가 남아나질 않는다. 그래서 탈석탄을 과속화시켜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이 수소는 아직도 수소 가스터빈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2028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를 뽑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원자력 발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원자력을 다시 활용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 EU 자체에서도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이제 넣으면서 거기에 이제 각 국가에 원자력 발전을 도입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 상황 속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누가 맞냐 하면서 서로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좀 전체 시장을 이성적으로 좀 쳐다보기보다는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탈원전의 대표적인 국가들 독일과 대만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전력공사도 결국에는 파산 위기에 4조 2천억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을 하고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하면서 적자가 계속 쌓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유사하죠. 전기요금은 올리기 싫고, 그죠? 전기요금은 떨어뜨리고 싶고, 계속 이제 탈원전에 대한 명분을 살리고. 근데 이 대만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7점 몇, 8 이런 식의 아주 강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위험도가 높은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7, 8에 대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죠, 거의. 그래서 일어나봤자 조선시대에 일어났고, 그 7, 8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원자력 사고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 바다의 이 특성 때문에 동해에서 흔들리더라도 이 일본처럼 태평양에서 일어난 그런 대해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그런 체르노빌에 대한 그런 사고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핵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계속 0으로 하자라는 주장하는 그런 이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일본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살리고 있고, 이번에 G7에 대한 2035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하는 것도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석탄 에너지를 보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석탄 에너지는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석탄이 공급이 되면 계속 이 일정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태양광과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이 전 세계 곳곳에 기후에 대한 이 급변화, 그죠? 정말 추웠던 곳이 뜨거워지고, 뜨거웠던 것이 추워지고, 비가 안 오던 것이 폭우가 내리고, 비가 많이 오던 것이 비가 안 내리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안 내리는 곳에 비가 내리면 갑작스럽게 이제 이 홍수가 나면서 뚝이 터져버리고, 비가 내리던 곳에 비가 안 내리면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지고, 태양광과 같이 그런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곳에 계속 비가 내려서 햇빛이 가려지거나, 혹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화산재로 그게 가려지거나, 해상 풍력이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좀 기후의 영향이 커지는 그런 에너지원이 계속 늘어날수록 이런 기후의 변화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지금 이제 10%대 사실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25%까지 늘리는 거를 약속을 했죠. 30%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반대쪽에서 주장한 것은 50%까지 80%까지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30% 정도는 원자력 발전으로 돌리고, 이 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돌리고, 그 나머지 30%는 이제 복합 에너지 그런 걸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에너지를 섞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에너지를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이 필요하고,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수명을 연장시키는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 110 정도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이제 2024년에서부터 2030년, 2040년까지 갈수록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에너지가 점점 이 수요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 전체 총량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을 30%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늘려야 된다. 재생에너지는 그 30%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늘려야겠죠. 원래 뭐 20기가와트만 늘렸어도 30%가 늘어났다면 이제는 뭐 40기가와트를 늘려야겠죠. 그 30%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생각을 한다면 좀 그 국회에서 이제 그만 싸우고 좀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에너지에 대한 시장을 좀 더 이성적으로 깊이 그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따져야 된다. 무조건 핵 에너지는 좋지 않다. 핵 에너지는 우리에게 나쁘다.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가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왜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지, 특히 일본이 왜 탈석탄에 합의를 했고 최근에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독일과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왜 원자력 발전을 다시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전 세계 200국가로 따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국가는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수요를 높게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OECD의 상위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 GDP 상위 국가들 뿐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지금 200개 국가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200개 국가 중에 30개밖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별로 대중적이지 않은 에너지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세계가 어떤 이 국가가 얼마나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느 국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이 인구당 전체 에너지의 수요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수요가 독일보다 훨씬 높은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래서 독일과 에너지에 대한 시스템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반도체 대국이고 자동차 대국이고 그런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이 전력 수요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이 지원부서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결정할 게 아니고 그런 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결과를 좀 들어보고 좀 결정을 하면 좋겠고요. 국내 시장도 분명히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요.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좀 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이 에너지에 대한 이 효율적인 면, 그죠? 저도 전기세 올라간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고 그런 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좀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좀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나왔는데요. 다들 목표가는 23,000원, 24,000원 정도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이 평가 차익으로 114억이 발생해서 이번에 순이익이 좀 높게 나왔고, 그리고 체코 프로젝트가 이제 최대 4기로 확장이 되어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을 봐야 된다. 그리고 AP1000으로 들어갔으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이 APR1000을 수주를 하면 1.5전, 한 기당 1.5전입니다. 그래서 4기를 하면 6조 원 가까이 수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 봐야 된다. 그리고 이 하반기 체코 원전 빼고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2025년에는 폴란드 대형 원전 2기, UAE 대형 원전 2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이 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우디에 대한 시장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시장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당장 이제 UAE 대통령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UAE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발표를 할지 또 의문이기 때문에 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남은 체코 원전 수주까지 2달 동안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좀 초점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와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